안녕하세요. 친절한 유시형 이제 46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고시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도 12월 중순 이제 2025년 남은 기간까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일주일째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요. 네, 음, 지금 연말까지도 놀 계획이고요. 네, 오랜만에 책을 보니까 네, 책장이 잘 안 넘어가요. 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못 보고 놨던 좀 두꺼운 책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비트코인 책 한 권 음, 마무리했고, 음, 레오나르도 다빈치 책. 네. 이것도 한 800페이지 되는데요. 이게 아하. 이게 힘들더라고요. 두꺼운 책 예전에는 좀 계획서에서 읽는 편이었는데 음. 요즘은 그 두께에 압도당하는. 그쵸, 그쵸. 근데 제 계획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나중에 내가 나이가 정말 많이 들어서 걸어다니기 힘들면 그때는 동네에서 뭐라고 하나요? 음, 독서방, 음, 독서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음. 그러면 독서방 차려놓고 그냥 나만 읽는 거지. 손님은 없을 테니까. 아하, 어? 그렇군요. 그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런 독서 지도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진짜 동네 그런 데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책 읽는 것이 좀 요즘에는 좀 쉽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음, 것들은 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자라나는 친구들이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따로 훈련을 하거나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잘 안 읽는 문화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뭐 이렇게 해주는 것들도 이제는 책 읽는 것도 나가서 학원에서 읽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연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을 위한 금융교육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뭐 목차만 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다음 주 제가 화요일까지 계속 수업이 있어서 일단 1월 정도 되면 좀 한가하지 않을까 해서 1월 달에는 한번 만들어 보자는데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만드는 내용을 가지고서 유튜브에 컨텐츠도 만들 생각을 어느 정도 좀 쉽게 만들 생각이니까요. 그때도 좀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한 주간의 금융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요. 미국 3연속 금리 인하에도 한은 1월 동결 가능성, 환율 집값 불안이라는 11월 11일자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제가 좀 글로벌한 뉴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는 총재는 아니다. 아직 우리는 그렇게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니 그냥 바로 인하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서 최근 환율이 오르는 상승에 따른 해외 투자의 해외 환율이 상승하면서 겪게 되는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택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리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리를 인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측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를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달러 수요가 뭐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현재 미국의 금리를 낮추면은 미국의 주식은 더 시장이 잘 될 텐데 더 많이 투자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 결국 달러 대비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수입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뭔가 가공을 해서 또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좋은 측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내년 환율이라든지 앞으로 환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환율을 계속 금리를 계속 낮춰서 경제를 좀 더 계속 올리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의 임기가 이번에 좀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은 사실은 트럼프가 약간 좀 뽑은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발표상으로는 뭐 대통령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저희가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율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이 말은 방영하지 않을까라는 측면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12월 10일자 헤럴드 경제신문에 캄보디아 사태 재발 방지 초국경 범죄자금에 AML 감독망 조인다라는 기사입니다. AML이란 쉽게 얘기해서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부분, 방지법인데요. 일단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초국경적인 부분에서 금융 범죄자들에게 금융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좀 부각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영업망이나 실태 관리를 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측면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초국경정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좀 금융에 대한 부분을 좀 제재를 가하겠다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제까지는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라도 조금 좀 이거를 좀 강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어딘가를 조이면은 또 다른 곳으로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암호화폐 같은 뭐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쪽으로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단도리가 되지 않으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해서 굉장히 또 이러한 범죄자들을 양성하는 게 아닐까. 특히나 현재 지금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나라 정부 상태의 부패성이라든지 그 자국 내세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별로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금 이르면 다음 주 발표라는 12월 12일 헤럴드 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코스피 지수를 5천까지 올리면서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 가지고 뭔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나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좀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성장 펀드가 과연 얼마나만큼 증시를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물론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나중에 내가 찾아야 되는 시점에서 과연 오르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퀘스천이어서 차라리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즘에 워낙 미국이든 다른 곳이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소액으로라도 뭐 나름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분산 투자 개념으로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성장펀드에서는 박현준 미래에셋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에 있는 그 바이오 회사의 대표 같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뭔가 전략적으로 뭔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얼마만큼 뭐 잘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이러한 국민펀드로 조성이 되면은 국가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돈을 들어가게 되고요. 성과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로또 사는 것처럼 그냥 도와주는 측면이다라면 좋겠지만 여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한 몫을 벗겠다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 기자는 저유가 지우는 고환율, 유가 대비 환율 5년 만에 최대라는 헤럴드 경제신문의 기사인데요. 요즘 환율이 워낙 치솟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유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유가라는 것은 국민이 느끼는 가장 물가에서 중요한 뭐 한 30% 정도는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전반적인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가에 대한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기사는요. 변호사 선임비가 오른다라는 내용인데 변호사의 절반을 내돈으로 내년 달라지는 운전자보험 가입할까 말까라는 헤럴드 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12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제가 보험 쪽도 관련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많이 절세 마케팅으로
절세 마케팅이라면 이제 절판 마케팅이죠. 국내에서 그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 방향으로 가는 50% 권고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게 대형사가 1월 초, 중소형사가 1월 중순에 개정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여 지금 현재 절판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은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본인이 가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변호사 선임했을 때 그동안에는 100%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것을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나왔을 때 1000만 원이 나오면 500만 원 이제 내가 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만큼 아무래도 본인 부담이 이렇게 생기는데, 혹시라도 어차피 보험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입한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만약에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가입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크나큰 이슈여 가지고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네. 최근에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공청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업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본 것 중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이제 실손보험이 5세대로 넘어간다, 그쵸. 이런 게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시민이 그 마이크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암에 걸려서 암 환자다. 근데 내가 보상받으려고 지금까지 꾸준히 돈을 냈는데 이제 와서 5세대로 바꾸면 난 어쩌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지요? 그러게요. 건강보험에서 아니, 한도가 있을 실손보험을 텐데. 본인이 4세대를 갖고 있으면 5세대가 나오면 강제적으로 바꿔야 되나요, 혹시? 그건 아니죠. 예, 근데 아니, 이럴 거면 내가 낸 보험료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나? 왜 분노를 하셨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국민성장펀드 있잖아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국민성장펀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 사업은 개인적으로 주택사업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그렇죠. 있는데요. 맞아요. 그 이후에 제가 나가리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국민성장펀드가 아니죠. 지금 뭐 공청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좀 뭐 반도체, 또 뭐에 AI 이런 데 돈 넣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국민성장펀드가 아니죠. 기업성장펀드죠. 그게 왜 국민성장입니까? 왜? 전 국민이 그렇게 돈이 들어서 생각합니다. 국민 투자한 사람들이 돈 벌어서 그런 얘기 붙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 정부 돈이 자체가 150조가 정부 네.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면 국민한테도 투자하게 해준다. 뭐 민간도 돈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성장펀드면 국민은 성장하게 해줘야지 국민한테 혜택 가는 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국민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것은 전 주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예, 그쪽으로 쓰신다고 합니다. 뭐 이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뿜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지도 않는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 이번에 지금 나왔던 것 중에 주목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 철도가 아니죠. 기차, 차량 납품하는 회사가 하나 걸렸죠. 컸죠. 코레일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사실 되게 많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하나가 견학 갔다 왔잖아요. 갔더니 자재도 없던데요. 자재가 없는 이유가 납품업체가 자재를 안 갖다 줘. 왜? 납품 대금을 그저 것도 안 줬거든. 그럼 국가에서는 선납금 70% 받았냐? 그러니까, 어디 썼어? 신사옥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1000억을 꿨대. 그럼 1000억은 뭘로 꿀까요? 신사옥 담보 잡았겠지. 네. 그럼 이거 돌려막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돌려막기지. 이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 네. 자, 높으신 양반들은 뭐 알아서 하실 거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는 2개는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입니다. 네. 좀 잘 나가고 싶어요 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 좀 힘들어요 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은 제가 주식 뭐 이렇게 빌려서 돈 샀다 요건 뺐고 연 3%대 예금 등장이라고 한 거 맨 마지막에 보내드렸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전자신문이고요. 네. 2025년 12월 15일 오늘 기사입니다. 제목이 AI 뱅크로 달리는 인터넷 은행.
기술 주도권, 경쟁 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게 나왔을 때 너무 좋아요 하는 그런 제가 방향은 아니잖아요. 입장이. 네. 실제로 어떤 걸 할지 나와봐야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인공지능을 금융, 은행에서 붙인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잘할까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잘할까요? 인터넷은행이 잘하죠.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어디가 훨씬 클까요? 큰 은행이지.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왠지 기술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있냐? 없다고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게 핀테크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지. 자, 고객 금융 경험 AI 중심 재편, 대화형 AI 서비스 전면 배치, 업무 혁신 LLM 도입 차별화. 제가 이런 걸 보면 뭘 느끼냐면요. 국가에서 뭔가 정부 지원금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사업 계획서에 딱 요딴 식으로 씁니다. 요즘 제일 유행하는 말로. 옛날에 인터넷, 닷컴, 회사 이름만 바꿔도 주가가 2배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인데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은행이 AI뱅크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전혀 아니지만 단순히 챗봇 도입을 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 지금은 챗봇이라는 거죠. 인터넷 전문은행의 챗봇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요, 이런 생각 듭니다. 짜증나네. 챗봇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자, 은행 구조와 금융 경험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경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3개 있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는 각기 다른 AI 전략을 내세우며 아래쪽에 표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차별화에 나섰다. 차별화 안 됩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고객 접점에서 보이는 AI를 전면화했다면 토스뱅크는 내부 운영 AI를 재설계해서 경쟁력을 쌓고 있다. K뱅크는 프라이빗 LLM을 중심으로 기술 기반 AI 뱅크를 구축한다. 자, 여기 나온 말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터무니없는 말은 프라이빗 LLM입니다. LLM 요즘 많이 유행하지만 그냥 챗 GPT 같은 거. 그렇죠.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프라이빗하게 하겠다고? 라지인데? 프라이빗은 라지가 아니죠. 그렇죠. 자, 일단은 기사가 있지만 길어지니까요. 아래쪽에 그래픽 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 3사의 AI 전략,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자, 이런 거 볼 때 누가 제일 섭섭할까요? 어떤 은행이? 저라면 K뱅크가 제일 섭섭할 것 같아요. 왜?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근데 카카오뱅크는 인정해야지. 왜? 고객 수가 많으니까. 네. 근데 토스뱅크는 맨 나중에 생겼는데 K뱅크 앞에 나왔잖아요. 저라면 K뱅크 사람이 섭섭해할 거예요. 자, AI의 전략 방향이 카카오뱅크는 고객 접점 중심이고, 토스뱅크는 내부 업무 혁신 중심이고, 그리고 K뱅크는 AI 기반 기술 개발 중심입니다. 이 나와 있는 말들, 고객 접점 중심, 내부 업무 혁신 중심, AI 기반 기술 개발 중심이란 이 단어,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구나. 왜요? 진짜로 준비된 게 있으면 구체적인 말을 쓸 겁니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고요. 자, 주요 기술이 있는데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LM 라우터 기반 대화형 AI인데 LLM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여기 보면 AWS 베드록 기반 생성형 AI래요. 네. AWS가 뭘까요? 그러니까 낯서네요. 아니죠. 이건 되게 흔한 건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베이조스 아저씨의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택배로 돈 안 번다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매출 중에 70%는요. AWS예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데이터 센터로만 알고 계신데 아니요. 데이터 센터 더하기 당연히 여기도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겠죠. 네. 근데 K뱅크는 좀 짠합니다. 자체 구축 프라이빗 LLM이에요. 그러니까 AWS,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쓰는 게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K뱅크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큰 투자가 좀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어디다 적용할 거냐? 자, 이거는요, 일반 은행이라면 큰 이슈가 되겠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은 큰 이슈가 안 됩니다. 왜요? 직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보시면, 카카오뱅크는, 인공지능을 어디에다가 지금 쓰려고 하냐면, 송금, 조회, 계산, 상담 등 고객 서비스 전면입니다. 지금도 어때요? 거의 전산화하고 있지. 그죠.
자, 그리고 토스뱅크는 어디에 인공지능을 쓰냐면 코드 리뷰, 법률 마케팅 검토, 경영 재무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객하고 좀 거리가 멀죠. 그러네요. 지네들 회사가 하는 일은 어때요? 기업 업무를 이제 인공지능을 넣겠다는 거고요. K뱅크는요.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이 앱 번역, 상담 어시스턴트, 내부 업무 적용이래요. 좀 K뱅크가 제일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다 하겠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이 3사가 꾸준히 준비해서 연말에 같이 우리 발표할까요? 라고 나온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국가에서 자, 내년도 사업계획 내세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인공지능 활용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금융당국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억지로 끼워 맞춘 거지. 자, 향후 계획을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요. 향후 계획. 인공지능은 모임 총무. 모임 총무로 인공지능을 만들겠대요. 그리고 인공지능 수어 상담. 상품 요약 도입이 지금 카카오뱅크고요. 토스의 향후 계획은 내부 효율화 성과 혁신에 재투자.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K뱅크는 인공지능을 AI, 에이전트, 가상비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좀 내용이 있는데 맨 마지막도 볼까요? 자, 금융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뱅크 경쟁은 AI가 은행의 핵심 기능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가야 핵심이라고 하면서 새 인터넷 은행에,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공식적인 용어는 인터넷 전문은행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전략 차이가 향후 경쟁의 구도를 가를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상해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경쟁 구도와 한동안이라는 게 1년입니다. 인공지능 활용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인터넷 전문은행과 언제 거래하실까요? 언제? 예, 언제 보통 인터넷 전문은행에 저축도 하고 대출 상담도 받고 언제 하실까요? 연초? 뭐 이렇게 뭐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이용하는 5대 은행이 없다.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 먼저 보시는 거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5대 은행이 있다. 그럼 당연히 그 은행 먼저 보겠지. 그러고 나서 상담 받고 나서 또는 검색하고 나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떨까? 비교해 보는 거죠. 요즘 청년들은요, 네. 뭐 MZ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젊은 청년들은 처음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 40대 이상이다.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어때요? 일반 시중은행을 먼저 알아본다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죠.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러 가는데 네. 우리가 보통 그냥 덥석 안 사잖아요. 물어보고 나서 딴 가게 가서 또 물어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들의 어떤 기대 수준이 있다면 금융당국들도 기대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네. 원래 있던 시중은행 말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특별히 더 인가를 해줬으니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터넷 전문은행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아까는 금융당국이 좀 하라고 그러는데 별로 준비될 것도 없는데 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고요. 다음 기사고요. 디지털 타임스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늘 기사고요. 제목이 예금 넘치는데 대출 막혀. 굳이 찍어서 인뱅 예대율 뚝. 자, 작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계대출 규제에 여신 확대 제약, 기업대출 대안업소 구조적 부담 커진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 예상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가 내년에는요, 기업 금융에 지금보다 훨씬 더 관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금융당국에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또 나와 있고요. 네, 여기도 섭섭하죠? 카카오뱅크가 먼저 나왔고 K뱅크가 다음에 토스뱅크.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민감해요. 누가 먼저 나오나. 인터넷 전문은행 예대율이요. 예금과 대출의 비율입니다. 올해 3분기 들어서 60%대로 낮아지면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자, 예대율이 60%면 예금 받은 게 100억이면 대출을 그중에 얼마나 해줬다고요? 60억.
그러니까 100억 예금 받은 거 거기 이자 줘야 되잖아. 고객들한테. 근데 그중에 60억에 대해서만 대출해줬으니까 대출이자는 60억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죠. 11호 대책들의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금 증가 속도에 비해서 대출 확대가 제한된 영향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출의 조건을 국가가 까다롭게 해서 저희들이 대출을 많이 못 해줘요. 그래서 그렇죠. 돈을 조금밖에 못 벌고 있어요. 라는 얘기죠. 시중은행과 달리 대기업 대출이 제한된 상황이 있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니 시중은행은 대기업한테 기업한테 돈 불리면서 이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업 대상으로 한 대출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어려워요라는 내용이죠. 네. 자,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3분기 말 예대율은 68.8로 집계됐고요. 지난해 말 79였던 예대율이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규제? 제가 이거 글쎄요. 한 50번? 100번은 얘기했군요. 스트레스 DSR 3단계죠. 네. 그렇죠. 자, 토스뱅크의 예대율도 같은 기간 62%에서 59.4%로 하락했고요. K뱅크도 64%에서 66%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60%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익성이 예전에 비해서 별로 안 좋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예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 맘대로 예대율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왜요? 아니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대출인데 그게 제일은 막아놨는데 그렇죠. 예대율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금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신 확대, 여신은 대출입니다. 확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규제 환경과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규제가 있으면 두 가지죠. 주택담보대출에 DSR 같은 거 더하기 기업 대출 못하게 한 거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구조가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대출을 무작정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기사가 길지만 맨 아래쪽에 인터넷 전문은행, 그렇죠. 여기서는 용어를 제대로 쓰셨네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대율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적이 나온다. 자, 이 상황에서 가장 똥줄을 누가 탈까요? 똥줄 죄송합니다. 누가 좀 뭐랄까 좀 어려움이 가장 크실까요? K뱅크죠. 네. 아니요, K뱅크요. 이 셋 중에서 K뱅크. 그러긴 하죠. 자, 예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예금을 충분히 수익 자산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여기서는 빙빙 돌렸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많이 못 쳐줬다는 뜻이죠. 이자 이익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없어서다. 자, 금융권 관계자 이렇게 했네요. 여기서 맨날 나오는 금융권 관계자 누군지 참 궁금하긴 하지만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대출을 통해서 그렇죠.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기업에 대출해주고 이자 많이 받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은 못 받게 합니까? 그래서 기업대출을 통해서 여신 성장을 번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 전문의 어려운 적이 많다라는 얘기로 마쳤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대출은요. 큰 회사도 있지만 모두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가까운 이해예요. 내년에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들은요. 어때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출을 정부 지원에 있는 대출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모임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대부분 모임에서 회비 통장을 카카오를 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뭐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설계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K뱅크는 사실은 뭔가 좀 드러나는 뭔가는 좀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나중에는 결국은 카카오와 토스의 양강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카카오뱅크에서 비상금 대출처럼 개인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막 이렇게 대출을 막 해줬었던 것이 있었는데 요즘엔 규제 때문에 그런지 잘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즘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 은행의 사용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뱅크슬래디 뭐니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뭔가 가계부처럼도 쓰고 뭔가 금융에 통합된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용할 것들은 잘 이용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거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투자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추워지는 날씀, 금융은 날로 복잡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금융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